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아주 주룩주룩 내리네요. 서울은 지금 비 오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 내내 이렇게 비 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름비가 아니라 가을비인가요? 옛날에 유열의 가을비 노래 정말 좋아했는데 오늘 맨날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오늘 긴바지 입고 나왔어요. 이제 가을로 막 들어가는 길목 같아요. 저 애들 오늘 이제 계약해서 애들 데려다 주고, 저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 학교 가는 거와 같이 시간을 맞춰서 일찍 좀 출근해서 일찍 뉴스도 읽고, 좀 일찍 해보고 하루를 좀 길게 짜임새 있게 좀 더 짜임새 있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투기지역 지정에도 호가 높아진 마포, 용산, 성동구랑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에서 이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목은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에 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에도 대책 이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평가들이 많고, 이제 기사들도 보면 그렇게 가격들이 이제 뭐 가격 빠져서 거래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적시를 해서 나오는 기사들이라거나 뭐 매수세가 실종됐다거나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호가가 높아졌다, 호가가 높아진 마포, 용산, 성동구라고 이렇게 찍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붓카페에서 얘기하는 마용성이죠. 마용성, 뭐 구룡성 이런 느낌 나죠. 홍콩의 구룡반도 구룡성, 마용성. 저도 처음에 북카페에서 마용성 할 때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처음에는. 마포, 용산구, 성동구에 아파트들이 오히려 투기지역 지정됐는데도 호가가 높아졌다. 이런 기사예요. 자,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8.2 대책 이후 주요 상승단지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부동산 114에서 이제 낸 자료인데, 매매 평균 가격, 호가라든가 이렇게 내놓은 금액들이 오히려 대책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 아파트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용산구는 배제하고요.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거론된 아파트들이 다 새 아파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마포 와현동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마포구 안에 진짜 랜드마크 가장 큰 단지죠. 3,885세대 아현 3구역 재개발에서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2014년 하반기에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만 3년 차가 올 10월 정도 되면 이제 되는 아파트고요. 리베뉴도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금호 파크자의 요 같은 경우는 금호 13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은 건데, 요것도 입주한 지 2년이 지금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수 푸르지오 2차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금호 14구역인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시절부터도 항상 이렇게 이슈가 많았고, 이제 한강변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비쌌던 지역이죠. 여기도 입주한 지, 여기는 한 4년, 5년 정도 됐을래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입주한 단지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한진타워는, 홍수동 1가 한진타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들 아파트의 이제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마포구 성동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매매가를 전세가가 상당히 받쳐준다. 그래서 좀 호가 자체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있다. 이 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마포구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거나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이 이제 일단 부동산 114, 여기 이제 KB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뭐 최고로 높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에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이제 악재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그러니까 레버리지 중에서도 비용이 발생하는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이제 물건들 같은 경우에 좀 출렁임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재건축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산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 1000세대인데 소유한 사람 뭐 1000명 중에서 뭐 한 500명이 예를 들어
전세 끼고 대출 끼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서 매달 지급해야 되는 금융 비용이 많은 데 같은 경우라면 악재가 발생하면 오히려 혹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흔들림이 많은 반면에 이제 기축 아파트들 전세가 많이 껴있다거나 그냥 아예 그냥 거주해서 산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비중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출렁임이 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렸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좀 출렁임이 발생하는 물건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딱 진짜 진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그거 생기면 진짜 던지는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 물량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분양권 거래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수급 물량에 따라서 정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들도 이렇게 가격도 좀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입주한 공급 물량들, 그래서 새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세가도 되게 높은 편이고, 지역적으로 마포구는 바로 여의도랑 이제 광화문 도심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두세 정거장이면 여의도 출근하거나 광화문 출근하거나 하는 이런 직장인들한테 최고 인기 좋은 데고, 성동구 같은 경우도 강만 건너면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가지 못하지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층이 탄탄한 편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새 아파트들 중심으로 뭐 호가가 좀 가격이 탄탄하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용산구 얘기가 있는데요. 뭐 용산구 전보 아파트, 뭐 한가람 건영, 뭐 2개 아파트를 찍었지만 여기가 이제 동부 이촌동입니다. 용산구는 분양권 얘기는 없어요. 용산은 사실 지난 10여 년간 용산구 내에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공급 물량 자체가 10여 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용산구 안에 택지가 별로 없어서, 제가 뭐 용산 얘기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언제 얘기한 적 있지만, 용산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다 지금 늦게 가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갔던 데들은 그렇게 큰 규모의 단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주상복합이거나,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수 많은 애들이 별로 없고, 이제 얼마 전에 분양했던 뭐 해링턴,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용산국제빌딩 4구역인데 그거 정도나 좀 큰 단지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볼만한 단지들이 용산은 없었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산에서 여기 이제 동부이촌동의 아파트들인데, 동부이촌동 아파트들이 호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사실 용산은 좀 마포구랑 성동구랑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게 굉장히 큰 지역 호재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소유자들이, 용산 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용산 국제업무지구랑 그 다음 용산 공원, 미군 이전하고 그 안에 이제 공원 짓는 게 2개가 큰 빅 이슈였거든요. 그 이후에 뭐 국가상징거리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거 2개가 메인 큰 호재고, 그다음 뭐 그 이제 주변으로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뭐 후암동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과거에는 서계청파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 원효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용산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느냐,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느냐. 미군이 일단 지금 이제 이전하기 시작했잖아요, 평택으로. 2002년, 3년에도 당장 뭐 내후년에 미군 이전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 기지창 부분이, 소송 부분이 이제 올해 뭐 해결이 되면, 그쪽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상화해서 개발하는 부분을 뭐 서울시랑 용산구에서 이제 용역 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니까 조금 마음 급할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음 급한 물건 형태라면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전세가라든가 이런 살고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물건들이 그렇게 항상 많은 형태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기사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뭐 제 나름대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해 본 건데요. 뭐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항상 이런 기사에서는 지금 규제가 시작되는 장이고, 규제의 칼날이 막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는 떨어지고 있다는데 여기는 뭐 안 떨어지고 호가가 이렇게 오른다 라고 얘기 나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니까 또 이제 기사의 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지역의 매물을 뒤쫓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개별 호재만 믿고 매매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죠. 부동산 가격 오를지 떨어질지 누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가격이 지금 여전히 서 있다. 호가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강남 가격이 큰 대마가 가격이 쭉쭉 빠지면 야, 그 돈 주고 마포 사느니 나는 그냥 강남 가서 살래.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상황은 뭐 지켜봐야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상은 한번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급매물 감추는 강남 중개업소. 이거 기사가 8월 21일 기사인데 사실은 원래 그 전에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고 어제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읽어요. 그래서 파리 대책으로 집값 떨어지자 주민들 정보 공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매물장도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표를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리던 행위들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개업자들이 되게 편협하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격 하락하는 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라. 그거의 압박에 따라서 중개업자들이 좀 굴복하고 있다. 강남 중개업자들이 굴복하고 있다. 이거는 뭐 오를 때는 올라가는 시세 보라고 하고 떨어질 때는 감추고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좀 그런 뉘앙스로 쓰여진 기사예요. 그럼 뭐 그 기사가 그렇다고 해서 읽어야겠다. 당연히 아니죠.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 기사를 뽑았겠죠. 일단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포동 중개업소.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블로그 마케팅 이런 쪽에도 카페 마케팅 이런 쪽에도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예. 잘해요. 잘하는데 어차피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 네이버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공부를 했었고 연구도 많이 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개포동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블로그 운영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일매일의 그날의 시세표, 오늘 500만원 몇 평에 뭐 11평형으로 25평 갈 수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 있고 뭐 지금 시세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뭐 13평으로 34평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집값이 얼마고 추가 부담금이 얼마라서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 형태를 따라서 많은 개포 주공 아파트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런 이제 매물표, 시세표를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업로드하는 형태로 이제 홍보 영업들을 해오셨어요. 저는 이 영업 방식이 되게 효과가 좋은 영업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보고 아 싸요? 비싸요? 하고 물건 덥석 이렇게 사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다가 사야겠다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신뢰감 있게 시세가 오르든 떨어지든 정보 제공을 해주는 중개업소가 있으면 여기에다 물어보면 조금 그래도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신뢰감이 생기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에는 이런 형태로 블로그 운영, 카페 운영을 하시는 데들이 많고요. 그런 부동산들이 사실 거래도 많이 하시고 일도 잘 하세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시세 정보 제공을 중단했을까요? 이제 가격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감추려고 중단했을까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더 큰 이유는 이게 이제 재건축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포주공 1단지는 조합원지 양도가 제한된 곳이지만 2003년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에 한해 1회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포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홍보해봐야 팔 수가 없어요. 중개업소들은 당장 지금 문 닫을 판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2003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에 대해서 1회 한해 양도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물건 자체가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개포 전체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단지들이 뭐 조합 설립 안 된 데 정도 또는 여기에 일부 물건이니까 사실상 매물표를 맨날 그 시세 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이제 공개할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사의 이면에는 뭐 급매물을 감추는 이라기보다는 거래가 제한이 되면서 이제 시세표를 조금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된 부분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여기 뭐 잠실동 일대 창문에서 급매물 시세표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S에 뭐 가격이 빠진 시세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부동산이 이 시점 사진이 올라오고 한 시점이 잘못돼서 뭐 정확한 시세 반영이 안 된 표가 올라와서 되게 곤욕을 겪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고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언론에 자꾸 가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비춰지면서 어느 부동산이야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은 알잖아요. 근데 자꾸 뉴스는 와서 찍고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겠죠. 그러니까 또 이 피해가는 그 떨어지는 칼날은 피해가자. 비 올 때는 조금 비 맞지 말고 가야지 해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까 생각돼요. 뭐 듣기로는 뭐 최근에도 요새 이제 뭐 부동산 단속들도 많이 다닌다 그래서 예, 부동산 문도 안 열고 그렇다고 하는데 매물장 뭐 있어봐야 뭐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옛날이 오버랩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매물장을 원래 이게 10여 년 전 2006년 7년 이럴 때 어땠냐면요, 부녀회에서 이 매물 얼마에 올리는지를 코치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뉴스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부녀회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부동산 우리 아파트 시세 얼마 이하로 올리지 마세요. 얼마 이하로 올리면 우리 부녀회에서 그 부동산은 거래하지 말라고 저거 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나쁜 부동산. 뭐 그게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 집단 이기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막 나오기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도 그런 부분하고도 좀 맥락이 다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광고 표시물에 관한 뭔가 이거에 따라서 중개업소에서 원래는 그때 막 그런 일이 생기면서 매물장을 밖에 이렇게 붙이지 못하게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게끔 막 그런 규정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그러니까 막 어디는 여전히 안 붙이고 어디는 붙이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뭐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뭐 매물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또 다시 과거에 이 부분을 되게 단속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이제 강하게 매물을 밖에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사실 그런 건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이 매물 붙이고 이런 게 사실 막 홍콩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면 전면이 다 매물 밖에서 딱 이렇게 유리창 딱 보고 있으면 전면이 매물로 딱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매물이 어떤 거있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그 외부 디스플레이 이런 거 하는 게 부동산이 조금 약하죠. 네. 괜히 뜬금없는 얘기네요. 얘기하고 나니까. 자, 이번 기사는 서울 5만 가구 이주 가을 전세 대란 예고란 기사인데요. 이제까지 가을에 뭐 멸실 물량 많아서 전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몇 번 얘기했는데 이 기사에서는 수치가 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시장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로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데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돌아서고 있어 전세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세요. 아마 이제 일단 내용을 보고 다시 좀 얘기를 더 할게요. 강남 4구에 이 전체 이주 물량의 40%가 넘는 2만여 가구가 몰려있다. 그래서 둔촌주공 아파트 6천, 개포주공 1단지가 5천, 그 다음에 개포주공 4단지가 거의 한 3천. 이렇게 일단 얘네들이 되게 매머드 단지고요. 지금 뭐 둔촌은 지금 이주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개포 4단지도 이주를 16일부터 하고 주공 1단지 같은 경우 연말 내년 연초 그 정도 이주할 것 같은데, 보통 이주 시점 자체는 아마 좀, 그러니까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세입자 이런 보호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시점 두고서 이주 못하게끔 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렇게 강남 쪽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저는 사실 강남 이주 물량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 강북 이주 물량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 기사에 언급하고 있네요. 사실 어저께 흑석 3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났거든요. 흑석 3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9월 달에 이주 접수 받고 10월부터 이주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데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분양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분양됐었죠. 수색의 첫 분양이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수색 6구역이 있어요. GS 자이 있거든요. 거기도 아마 가을에 이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뭐 증산 2구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재개발도 되게 많은데 보니까 서대문구의 재건축 재개발 이주가 5,440가구, 동대문구도 4,552가구, 성북구도 4,051가구, 은평구도 2,920가구, 은평구가 좀 전에 그 수색증산인데, 양천구도 2,064가구, 동작구도 2,003가구. 그래서 이제 이런 이주 수요들이, 이주 수요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대체 수요가 아니라 이건 멸실 수요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세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다. 구할 분들은 빨리 좀 알아보셔라. 뭐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이주 물량이 내일의 입주 물량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입주를 하면서 물량들이 멸실되지만, 사실 이제 더 큰 세대의 아파트로 공급이 되면서 이제 공급을 채워줄 거예요. 몇 년 뒤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언제 입주하는지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008년에 대규모 이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이주 물량들 그 당시에 막 밀어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피한다고 재개발 대량 이주 발생하고 하면서 했던 물량들이 2011년, 12년 막 이때 많이 입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공급이 많은 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2011년, 12년, 막 13년 이럴 때 시장 진짜 안 좋고 하던 게, 그 시절에 2008년도 이후부터 공급됐던 물량들이 시장에 막 쏟아지면서 공급이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또 시장 가격을 안정화해주는 그런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문득 드네요. 포함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8.2 대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임대를 유도하려고 하는 방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주거복지 로드맵 9월에 발표하는 내용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사는 뭐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데에 겸직 금지에 현실적 불이익부터 풀어야 라고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하고 싶어도 직업적인 이유로 등록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있지만 괜히 인사상 주택임대 사업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게 알려지면 집장사 세 받아먹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냥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겸업금지 규정이 있어서 이제 임대 사업, 이게 임대업도 일종의 임대 사업이니까 대기업 직원으로 월급 받으면서 임대 사업, 별도의 사업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는 회사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종의 허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사 끝에도 보면 그러네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개정안도 통과돼야 논란의 여지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달라. 이제 그런 목소리인 거죠. 자, 오늘 읽어볼 마지막 기사예요. 다산신도시 파리 대책에 웃는다. 웃돈 1억 원의 갭 투자까지 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투자하러 오라는 기사인가요? 여기도 좀 지정을 해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기사일까요? 아무튼 이런 기사 나오면 요새는 어디를 다음에 조져야 되나 이렇게 막 정부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사 나오면 되게 불안하겠죠. 이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빠져 있는 곳이죠. 조정 대상 지역인 거죠. 그래서 분양권이 전매가 어차피 1회 한매 전매되는 거, 투기과열지구도 전매되는 건 있으니까 상관없겠는데, 다산신도시가 올 연말에 첫 입주합니다. 12월부터 아마 입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산신도시를 잘 몰랐지만 몰랐던 사람들이 많고,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어요. 아는 분이 다산신도시 자연엔 어쩌구를 받았는데, 그때 3억 조금 더 주고 받았다고 하셨어서 저는 별로, 딱 저도 제가 아는 지역, 제가 관심 있는 지역만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럼 볼게요 해서 얼마 전에 부동산 TV에서 다산신도시 갔다 올 때 그때 처음 가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산신도시가 이제 프리미엄도 이렇게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기사에 따르면 파리 대책 이후에도 웃돈 유지부동, 그러니까 여전히 호가는 내려가지 않고 되게 이제 인기가 있다라고 그래요. 앞에 제가 앞서서 얘기할 때 입주 물량, 그러니까 물량들이 되게 많아서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런 악재가 나오면 출렁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입주 물량도 계속 앞으로 쌓여 있고 계속 이제 내년부터 입주할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돈 유지무동이라고 하니까 제가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완전 반박당해 버렸네요. 네. 근데 사실 이 기사를 꼽은 이유는 그 반박을 제가 스스로 당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 이제 이 다산이 입주할 때 전세가 얼마나 나갈까가 궁금했어요. 항상 이제 신도시 이런 거 보면 여기 입주할 때 지금 분양은 저 금액인지 알겠는데 입주할 때 전세는 얼마 나갈까, 입주할 때 시세는 얼마일까, 물량이 쏟아지면 조정받으면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런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해보시나요? 저는 생각해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되나 안 되나도 나중에 맞춰보고. 근데 여기 보니까 프리미엄은 지금 거의 1억 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전세가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 갭 투자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웃돈 1억 원의 갭 투자까지. 갭 투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가격 차이가 많지 않아서 이제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사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2022년에 지하철 8호선 다산역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3억 5천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고, 거의 분양가가 3억 5천에 3억 8천이었는데 전세가 3억 5천까지 나오니까, 지금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초기에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주고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분양가 정도를 전세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 그래요. 이렇게 전세가 되게 높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잔금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세 놓으면 되니까. 전세는 DTI 규제, LTV 규제 안 맞는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레버리지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전세를 3억 5천 놓을 수 있으니까 전세 받아서 오히려 이제 3억 5천에 분양받은 사람이 3억 5천에 전세를 놓으면 계약금 넣었던 거 회수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급매물 내놓지만 한두 건에 불과하며 갭투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없다면 가격 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2022년에 지하철이 개통한다고 하면 지하철이 바로 열리지는 않는 건데 전세가가 3억 5천까지 나갈 수 있나 한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량이 계속 첫 단지, 두 번째 단지, 세 번째 단지가 가면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라서 물량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잔금 납부해야 되는 잔금 납부하는 시점까지 안 내면 연체 맞으니까 연체금은 내서 사라져야 되는 돈이고 이제 전세보증 같은 경우는 돌려줘야 될 테니까 좀 싸게라도 이제 내놓는 분들이 더러 계시긴 하거든요. 더러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에서는 3억 5천까지 매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 얼마 정도의 전세 입주할지 연말에 집구경도 좀 한번 가보고 다산시도시 어떻게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졌는지 가보면서 한번 제 생각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뉴스 읽어봤습니다. 오늘 읽은 뉴스는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어저께 사실 이제 뉴스 읽고 나서 장인 뉴타운에 계시는 오래 알고 지내는 사장님이 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여기 어떠냐 물어보시고 해서 사실 장인 뉴타운 방송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장인 뉴타운 사실 방송할 때도 안 가봤고 방송하고 나서도 안 가봤고 몇 년 전에 이제 그 뭐 장이 사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봤던 것들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구경해야겠다 싶어서 장인 뉴타운 가서 차로 한 바퀴 돌고 그 옆에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부지랑 그 주변에 있는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들도 보고 장인 뉴타운 장이 1구역 5구역 올라가고 있는 거 보고 장이 4구역 뭐 보고 왔어요. 보고 왔고 장이 2구역 이제 막 북서울 꿈의 숲 앞에 있는 장이 2구역 이제 거기도 올 연말 입주든가 하죠. 그래서 이제 다 보고 왔는데 이제 그걸 보고 왔다. 보고 왔어요. 그냥 보고 온 거고 대충 시세 그 다음에 이제 장위를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같은 성북구 뉴타운인 기름 뉴타운 거긴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름 안에서도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름 확장구역에 지금은 이제 센터피스가 제일 비싸니까 이제 그 지역 시세도 얘기 듣고 그 옆에 1 확장구역 위치도 대충 보고 이제 비교해가면서 나름 이거저거 생각하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무슨 어떤 재건축 아파트 하나 여기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건 가격은 얼마고 대지지분은 얼마인데 그래요?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개발 사업 하는 데들은 여기저기 뭐 조합원 숫자나 이런 걸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재건축은 제가 사실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도 그렇게 막 여러 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자료는 있어요. 나중에 공부해야지 쌓아놓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에서 몇 평으로 뭐 받는데 얼마 이런 자료들이 금방 나오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 조합에서 하는 말만 보고 그냥 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초기 단계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을 왜냐하면 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니까 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인 거니까 예측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을 주려는데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나름대로 이래서 이럴 것 같아요라고 계산해서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얼마는 먹을 게 있어 보이네요 얘기는 하긴 했지만 내가 조금 사업성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구나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도시재생 이런 거 공부하려고 막 책 갖고 다니면서 최근에 보다가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들 이제까지 좀 준비해놨던 것들 조금 다 정리해서 보고 어떻게들 재건축 사업장들은 재건축 사업을 했는지를 조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정리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부동산 TV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족이 되게 길었네요.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부동산 TV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